국제 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고 또 많이들 아시는 헨리 키신저입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으로 평가받기도 했죠. 최근에 100살이 돼서 죽었습니다. 권력으로 읽는 세계사 2. 며칠 전이죠? 2023년 11월 29일 헨리 키신저가 한국 나이로 101살, 만 나이로 100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외과를 다니시거나 전공을 하셨거나 아니면은 전공 안 해도 뭐 국제정치에 관심이 본인이 많다. 그럼 이미 다 알만한 사람이야 사실. 솔직한 얘기로 일반인들 입장에서 뭐 알바노 유명하긴 한데 또 일반적인 수많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저 할아버지가 누구냐 또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인간 간다요 채널을 보시는 간청단으로서 국제정치를 또 배우는 간청단으로서 정말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욕 오지게 먹었나 엄청 오래 사셨네. 간다요에 한 1000배는 욕 먹었을 것 같아요. 욕을 많이 먹긴 했습니다. 이제 오늘 뭐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사실 우리 이렇게 알아야 돼. 미국이라는 국가를 중심으로 지금 전 세계가 어느 정도 지금 굴러가고 있잖아요. 중국이라는 국가도 지금 개혁 개방을 해가지고 자본주의를 받아들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이 세상이 지금 만들어질 수 있었던 거는 솔직히 조금 과장을 좀 보탠다면 이 양반 덕분입니다. 이 양반의 영향이 어마무시했어요. 그 정도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또 물론 일반인들 입장에서 그래서 어쩌라고 졸라 막 이름부터 어려 막 헨리 키신저가 누군데 씨부레 뭐 관심 없어 물론 그러시겠지만 어마무시하게 유명하고 영향력이 어마무시했던 사람인 거는 분명하다. 덕분인가요? 때문인가요? 때문이죠. 덕분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조금 헨리 키신저 때문이죠. 지금의 세상이 만들어진 게 좋은 표현이에요. 주울레 남친이다. 뭘 또 주울레 남친 드립을 쳐. 주울레가 누구냐면은 젓가락질 해주는 저 삼촌 있잖아. 이 할아버지가 주울레야. 주은레. 저월라이라고 하죠. 옆에 헬리키 젊을 때 이거 죽기 몇 년 전에 이건 젊을 때 씹어줬습니다. 어찌되었든 정말 피도 눈물도 없이 별의 별짓을 다 하면서 미국이란 국가가 현재 2023년까지 생존하고 지금까지 초패권 국가가 되어서 살아남은 그거를 지금까지 끌고 온 장본인, 끌고 오게끔 설계를 한 장본인, 그 사람이 바로 헨리 키신저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마무시한 사람이다. 이 사람이 왜 중요하냐? 솔직한 얘기로 지금 대한민국에서조차 뭔 드립을 치면서 지금 싸우고 있어요. 뭐 종북좌파, 뭐 토착애고 이런 어떤 이념 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있죠. 근데 이게 솔직한 얘기로 국제정치 쪽에서는 끝난 지 오래입니다. 그리고 끝나게끔 스타트 끊어가지고 확실하게 그냥 도장 찍어버린 사람이 바로 헨리 키신저예요. 저 국가가 독재 국가냐? 저 국가는 비민주 국가고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하지 않는 나라니까 버리자. 친하게 지내지 말자. 저 국가는 공산주의다. 공산주의 국가야? 그러면 저 나라는 이제 우리 자유민주주의 딱 씨발 애국 보수로서 이제 또 공산주의 국가니까 딱 쌩까자. 요런 마인드 아직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에 마침표를 딱 끊어버린 게 바로 헨리 키신저입니다. 국제정치에서. 전 세계 초패권 국가 초강대국으로서 우리가 가기 위해서 우리 미국이란 국가가 당시 소련이랑 경쟁할 때 이 국가들이 독재냐 공산주의냐는 중요하지 않다. 미국에게 중요한 거는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 저 국가랑 친해지는 게. 그게 바로 헨리 키신저다 이 말이야. 물론 그 상대 국가가 독재냐 공산주의냐가 외교를 하고 국제정치할 때 아예 뭐 영향이 뭐 1, 2%도 없고 뭐 그런 건 아니죠. 물론 뭐 영향이 있겠지만 그렇다고 정말 그게 우리나라의 국익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저 국가는 공산주의 국가니까 친해지면 안 된다. 저 국가는 독재니까 뭐 친해지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뭐 간다. 그게 아직 2023년에도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자 예컨대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독재 국가예요. 미국이 친해지려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죠? 러시아는 누가 뭐래도 독재 국가예요. 자 싱가포르 사실상 독재 국가로 선거론이라던가 이런 데서 평가를 받는데 제도는 또 투표를 합니다. 싱가포르도 굉장히 비민주적인 국가로 정평이 나 있어요. 사실은 중국도 비민주 국가입니다. 게다가 공산주의 국가예요. 그죠? 이런 국가들이 독재니까 공산주의니까 쌩까야 된다 이런 게 있었어. 옛날에는 1950년대 1960년대 뭐 이럴 때쯤에는 전 세계적으로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좀 그거는 너무 후졌다. 좀 너무 촌스럽고 너무 옛날 방식이다. 우리가 지금 그런 어떤 공산주의나 이런 이념이나 이런 거로 그 국가랑 뭐 대화를 안 하니만이 있다고 소리를 안 하게 만든 장본인이 이 사람이다 이 말이야.
헨리 키신저가 미국의 국무장관이었습니다. 자, 미국의 국무장관이었어요. 국무장관이 뭐예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외교부 장관이야. 외교부 장관. 간다요 개인적인 생각에 한국의 외교부 장관은 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정권에 따라서 너무 그 자유롭게 자기의 어떤 입장과 어떤 이런 거를 설파하고 관철시키고 청와대에다가 그러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아. 제 생각에는. 제 느낌엔 그렇습니다. 역대 정권들을 막 돌아보면은 대통령실과 외교부의 그 입장이 갈등이 심하고 그래서 외교부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도 못하고 옳지만 못하고 이런 경우가 좀 많았다고 저는 느껴요. 미국의 국무장관은 이 정도면은 또 전 세계 초패권 국가의 외교부 장관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외교부 장관이랑은 느낌이 좀 다르다고 저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1970년대 국무장관이었대요. 그럼 우리나라 무슨 정부였어요? 70년대 초중반에? 박정희 정부다 이 말이야. 근데 우리나라는 상대 국가가 공산주의 국가래. 그럼 끝이야. 무슨 외교를 해? 박정희 정부만 해도 상대 국가가 공산 국가면은 그냥 반공, 멸공, 딱 애국 보수로서 이제 딱 걔네들은 그냥 뭐 인간 그냥 이하로 그냥 취급하고 이제 그냥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이제 막 그런 국가였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그죠? 근데 미국이란 국가는 헨리 키신저가 국무장관 할 때 젊을 때 이렇게 생겼었어. 헨리 키신저 시절부터 이제 미국이란 국가는 이념이나 이런 걸 따지지 말고 진짜 우리 미국의 국가의 이득만을 생각해서 제대로 외교하자. 이거를 실천하고 몸소 보여준 사람이 헨리 키신저다 이 말이야. 마오쩌둥 만났잖아. 마오쩌둥. 찹스틱 젓가락질도 배웠어요. 저우얼라이 만나가지고. 세상에 상상도 못할 일이요 이게. 그 당시에는 사실 오로지 이 미국의 국가 이익만을 위해서 상대 국가가 공산주의여도 상관이 없다. 좋다 이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러다 보니 다른 나라에서 쿠데타가 일어나게끔 일부러 만들고 암살이 일어나고 있는 걸 뻔히 알면서도 일부러 모르는 척하고 이러한 의혹이 졸라게 많다 이 사람한테. 졸라게 많다. 근데 죽었어요 이제. 죽어서 끝났는데 이런 살아생전의 의혹과 증인으로 빨리 나와라라고 하는 요청이 졸라게 많았던 사람이야. 진짜 이 사람이 엄청 많았어요. 근데 안 나갔어. 여러모로 이제 입국 닫고 이제 살았거든요. 오늘 차차 설명드릴 건데 헨리 키신저 이 양반이 얼마나 똑똑한 인물인지를 우린 알아야겠죠. 일단 우선 똑똑한 건 인정이에요. 이 양반은 유대인이야. 유대인. 친해요. 이런 그림이 만들어지고 뭔가 좀 이런 그림이 가능했던 것을 일단 이 양반이 유대인이기 때문도 있습니다. 공직에서 이미 물러난 지가 오랜데도 메르켈 아줌마를 만나고 독일계 유대인이었거든요. 1923년생이야. 23년생. 독일계 유대인이에요. 독일에서 아빠가 저 헨리 키신저의 아버지가 교사였어. 아버지도 유대인이었지. 근데 나치 독일의 히틀러가 집권을 합니다. 결국에 뭐 더 설명할 필요도 없죠. 1938년에 미국으로 튀어요. 미국으로 런을 해. 런해야지. 살려면은 런해야지 당연히. 저때 런 안 하면 죽는 거요. 세상에. 젊었을 때 엄청 고생 많이 했어요. 낮에는 일하고 야간 고등학교 다니면서 막 공부했던 막 그런 사람이야. 하여튼 요즘 애들은 그것도 엄마 아빠 표 등골 휘게 개고생해서 학원 보내주고 밥 먹여주고 그러는데도 공부 차 안 하고 이 양반은 낮에는 일하고 야간 고등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했다는데 세상에 그거를 또 그 자세가 딱 그 정신이 되어있어. 정신력이. 지는이라니 막말하네. 난 공부 안 했어? 주경기활동 안 했냐고 나는. 아무튼 간에 낮에는 일하고 야간 고등학교 다니면서 공부해서 뉴욕 시립대학교에 입학합니다. 처음에 전공이 뭐였냐면은 회계학과였대. 회계학과. 근데 2차 대전이 터집니다. 징집을 해요. 1943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이 미군들을 징집을 합니다. 이때 헨리 키신저도 징집이 돼요. 이거 좀 아이러니한데 이 양반이 원래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 징집에 들어가면서 군복무를 하면서 미국 시민권이 생겨요. 물론 뭐 이제 징집되는 게 유쾌한 일은 아니지만 징집을 또 원했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이 사람이 되게 고급 인력이었어. 헨리 키신저가 독일계 유대인이잖아요. 독일에서 런해가지고 미국으로 온 거 아니야. 당시 나치 독일 같은 애들 그 방첩, 공작 그리고 몰래 이제 뭐 그 정보 같은 거 캘려면은 뭐 보안사라던가 뭐 이런 데서 일을 하려면은 독일어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당시에 나치 독일의 장교나 어떤 그 공작원들을 추적하는 그런 임무를 맡고 막 그랬어요. 엄청난 어떤 그 임무를 또 수행하던 사람이요. 자 이제 군복무를 끝냈어요. 그리고 1946년에 다시 대학교를 갑니다. 새롭게 대학교를 가요. 우리 다 알아.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아. 이 대학교. 간다요는 옛날에 그 드라마 보고 알았어요. 김태희 씨랑 김래원 씨 나와가지고 연애하는 그 드라마 있어. 하버드 가가지고 세상에 하버드까지 가가지고 연애질을 처하더라고. 드라마 있어. 그 있어. 그 하버드 그래 러브스토리 인 하버드인가. 나 그거 보고 알았잖아. 세상에. 자 어찌되었든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에서 대학교를 다녀보셨거나 다니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무리 좋은 대학교고 뭐고 간에 입학이 문제가 아니에요. 미국은 졸업이 관건이죠. 입학이 문제가 아니요. 졸업이 문제예요. 졸업이. 헨리 키신저가 학부
학부생, 대학생이죠? 졸업 논문을 400페이지 넘는 거로 썼대요. 정치학을 전공했거든, 국제정치학을. 저도 이제 정외과를 나왔지만 대학생이 400페이지 넘는 논문을 쓴다는 건요 정말 어마무시한 거예요. 이거는 그렇지, 책을 하나 쓴 거야. 논문 서적을 하나 쓴 거야. 솔직한 얘기로 그냥 머리 아프게 그냥 논문 쓰기 싫다. 예를 들어 이런 거야. A를 설명하려면 B, B부터 Z를 다 설명해야 돼. 예를 들어. 근데 A와 관련하여 B에 대해서 쓰는 논문 보통 이렇게 많이 쓰죠?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씁니다. 왜냐? 너무 힘들어요. 이게 가능하긴 한데 너무 힘들어. 예를 들어 미국의 안보 전략이 중국에 대해서, 러시아에 대해서, 베트남에 대해서 많죠. 전 세계 모든 국가에 대한 논문 쓸 수도 있지. 근데 그 짓을 어떻게 해? 한 국가 하는 거지. 그죠? 아무튼간에 엄청난 사람이다. 자, 그렇게 하버드 대학교 학사, 석사, 박사예요. 깔끔해. 커리어 진짜 대한민국의 수많은 엄마 아빠가 제일 부러워하는 스펙이죠. 하버드 대학교 학사, 석사, 박사 씌워줬습니다. 자, 근데 이 양반이 박사 때, 하버드 대학교 박사 때 논문을 썼는데 거기서 하나의 개념을 도입합니다. 정당성이란 단어가 지금 사전적 의미가 있는데 그건 이제 그냥 사전적인 의미고, 헨리 키신저가 말하는 국제정치 사회에서의 정당성이란 개념, 새롭게 이제 그 뜻을 의미 부여를 하는 거죠. 정당성이 뭐였냐면 헨리 키신저가 말하는 게 국제정치에 정의, 도덕 없다. 수많은 강대국들이 오케이 하면 그게 정당성이다. 국제정치는 지금까지 그래왔다. 정의와 도덕이 없고 수많은 강대국과 수많은 국가들이 오케이 하면은 그게 정당한 것이 된다. 이게 정당성이다. 이런 개념을 본인이 이제 논문에다가 이제 넣어가지고 얘기를 해요. 논문을. 이미 이때부터 이 사람은 제가 볼 때 박사 논문을 쓴 것만 봐도 젊을 때부터 한창 메카시즘 같은 게 미국에도 있을 때란 말이에요. 이 양반 대학교 다닐 때는 1950, 60년대라서 메카시즘이 뭐야? 미국에서도 빨갱이다. 쟤는 빨갱이다. 쟤는 좌파다. 쟤는 공산주의자다. 이런 게 있었어요. 엄한 사람 막 잡아족치고. 그러니까 그런 게 미국에서 한창 심할 때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이미 굉장히 그 피도 눈물도 없이 오로지 국익을 위해서 국제정치 외교 정책을 펼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인드가 이미 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야, 근데 이제 석사, 박사, 사회과학 쪽에서 준비하시는 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2023년인데요 본인이 어떤 특정 단어의 새로운 개념을 도입해서 논문을 쓴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 정당성이란 단어는 뭐 좆도 뭐 그냥 평소에 그냥 쓰는 단어긴 하지만 이거를 국제정치에서 이 단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떨 때 이제 정당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떻다, 이런 걸 따로 본인만의 개념을 도입한 거잖아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확실히 똑똑한 사람인 건 맞다. 자, 아무튼 하버드대 석사, 박사까지 땄으니 뭐 여러 국가안보기관, 위원회, 뭐 정부의 이제 그 국회위원회라던가 자문위원도 하고, 정부기관에서 뭐 국제정치 관련되어 있는 연구 프로젝트 한다 그럼 참여하고 이런 걸 해요. 여러모로. 그러다가 이제 이 양반 아시죠? 닉슨? 이 아저씨 닉슨 대통령이죠. 닉슨 대통령 1969년에 닉슨 대통령 때 국가안보보좌관이 됩니다. 국가안보보좌관. 자, 그때예요 이게. 지금 미국의 국가안보보좌관이 관상은 생각이 나는데 이름이 캐서린? 설리번 죄송합니다. 캐서린이 아니라 설리번. 설리번 맞아요. 저 캐서린은 여자 이름이죠. 죄송합니다. 아무튼 국가안보보좌관이 됐어요 69년도에. 근데 이 양반이 닉슨 정부 내내 일을 하거든요. 69년부터 닉슨 정부에서 일을 했어, 국가안보보좌관으로. 근데 73년부터 77년까지는 국무장관이야. 우리나라 외교부 장관 같은 거예요. 자, 어찌되었든 그건 뭐 자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미국의 외교 당국자였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헨리 키신저가 닉슨 정부 때 어떤 정책을 펼치냐면은 지금 미국은 너무 다른 나라에 돈을 많이 쓰고 있다. 요런 거야. 요런 거 크게 얘기하면은 닉슨 정부의 기본적인 외교 기조가 뭐였냐면은 우리 미국이 지난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소련과 경쟁을 해오면서 너무 많은 돈을 쓰고 있다. 지금 동맹국들한테. 발을 빼야 된다. 그리고 그 동맹국들이 스스로 성장하고 스스로 발전하고 스스로 이겨내게 우리가 도와주자. 친소련 국가들이 많아지는 거에 직접적으로 우리 미국의 국방력이 개입하는 거는 너무너무 씹손해다. 이거 트럼프가 대통령 할 때 주구장창 얘기하던 거 아닙니까? 물론 트럼프는 요건 아니죠. 맨 밑에 이거 잘 봐요. 트럼프랑은 다른 거예요. 다른 나라가 스스로 이겨내게끔 도와주자는 거야. 도와주자는 거. 예컨대 박정희 정부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인 원조는 계속 해줘서 박정희 정부의 대한민국이 스스로 군사력이 키워지고 커지고 이런 걸 도와주긴 하자가 전제로 깔려 있는 거예요. 이 닉슨 정부의 얘기는. 왜냐면 다 못 살았기 때문에 그때. 근데 트럼프는 그건 아니죠. 트럼프는 진짜 알바노잖아. 그리고 이미 베트남 전쟁 때 미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반전운동을 했잖아요. 반전
대전 시위 이거 하면서 수많은 그 여성분들도 나와가지고 왜 내 남편이 남의 나라 가서 뒤져야 되냐고, 왜 우리 아들이 남의 나라 가서 뒤져야 되냐, 왜 우리 아버지가 다른 나라 가서 뒤져야 되냐 이러면서 시위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실제로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베트남 그리고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미국의 동맹국, 미국의 우방. 지금이야 베트남이 한 나라지 베트남도 옛날엔 남베트남, 북베트남으로 나뉘어져 있었잖아요. 지금 이런 나라들이 군사력이 개털이다. 얘네가 군사력이 막강해지게끔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얘네 스스로 막강해질 수 있게끔 도와주면서 스스로 자기 나라를 방어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주한미군을 빼야 된다. 주한미군을 싹 다 빼야 된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지금. 해구산이라는 개념 아시나요? 해구산? 해구산이 뭐야? 너네 대한민국이 핵무기로 공격을 받게 된다면 그 핵무기로 공격한 나라를 이 지구에서 사라지게 만들 정도로 수많은 핵무기로 개박살내겠다 라고 공언해 놓는 게 해구산입니다. 이게 해구산이에요. 근데 공격 받은 다음에 발표면으로 만들면 뭐하냐, 이미 공격을 받은 건데. 이제 이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해구산의 가장 그 요지는 억지력이에요. 억지력. 쏘면 니네 뒤져, 알겠지? 그러니까 쏘지 마. 그래서 존나 무서워, 못 쏘겠다, 이게 억지력이라고. 이 해구산의 그 개념은 맞은 다음에 쏜다 이거에 너무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이 억지력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지. 간다요는 솔직한 얘기로 미국의 해구산을 100% 안 믿습니다. 미국이 항상 본인들의 말에 책임을 져온 국가도 아니고, 그리고 이거는 미국뿐만 아니라 수많은 국가도 그래요. 그래서 미국의 해구산만 믿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다만 여기서 너무 이렇게 가는 사람들 있어. 미국을 못 믿으니까 자주국방 자주국방을 해야 된다. 좋은 말이죠.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스스로 핵무기를 개발해야 된다, 뭐 이렇게까지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지금 안 된다라고 간다요가 누누이 말씀드려 왔어요. 아시다시피 간다요가 얘기하는 거는 안 믿는다는 것까지 얘기한 거지, 그거를 거기까지 끌고 가서 막 그 연병하지 마세요. 간다요가 자주국방을 위해서 핵무기를 개발하자고 했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생각하고 그러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조금 절대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전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니까. 자, 아무튼 당시 헨리 키신저가 일할 때 닉슨 정부, 미국의 가장 큰 목적이 뭐였냐, 다른 나라에 개입을 들어자는 겁니다. 돈 들 쓰자는 겁니다. 다만 미국의 영향력이 축소되어선 안 된다, 이거예요. 정리하면은 간단하네, 그죠? 근데 너무나 마침 진짜 진심, 진짜 진심 너무나 다행히 공산주의 국가들이 분열이 있는 거예요. 마침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던 미국에겐 개땡큐죠. 당시 미국의 주적, 당시 미국이 반드시 그 견제하고 그들의 세력이 커지지 않게끔 막아야 된다. 그들이 누구예요? 중국과 소련이에요. 중국과 소련이 국경 분쟁이 있어. 국경 분쟁 당시에 국경 분쟁이 터지는 거예요. 중국이랑 소련이. 그래서 당시에 닉슨 정부가 미국이 소련을 약화시켜야 된다, 중국과 협상을 하고 중국이랑 친해져야 된다, 이런 게 있었던 거죠. 근데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이거 여러분들 절대 오해하면 안 됩니다. 헨리 키신저는 중국이랑 미국이 친해져서 소련을 조진다? 이건 안 된다. 이거 뭔가 이상해요, 그죠? 미국과 중국이 한편이 돼서 소련과 경쟁을 또 한다? 이건 안 된다. 군비가 또 들어간다. 미국에게 피곤한 일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안간힘을 쓰는데 이런 방식으로 간다? 그건 안 된다. 야, 진짜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럼 뭐냐, 미국, 중국, 소련이 밸런스가 맞게끔 그냥 현상 유지를 하거나 군비 경쟁을 안 하게끔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 세력의 균형 잡히게 해야 된다. 우리 미국만 특출나게 더 세진다 이렇게만 갈 것도 아니고, 물론 그러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면 또 이제 또 군비 경쟁을 해야 되고 막 그러잖아. 군비 경쟁이 뭐야? 미국이 이번에 새로운 무기를 개발했대. 그럼 그거보다 조금이라도 더 센 거를 소련이 개발하려고 지랄 진짜 돈이라도 다 써가면서, 그러면 또 그거보다 요만큼이라도 더 좋은 거 또 만들고, 미국은 그거보다 조금 더 좋은 거 또 만들고, 소련은 계속 이거를 계속 해왔어요. 1950, 60년대 내내 군비 경쟁이었어, 미국과 소련은. 이런 상황도 초래하지 않으면서 바란스 많게 가려면 지금 우리 미국의 목적이 뭐냐, 단순하게 얘기하면 가성비야. 지금 우리의 목적이 뭐냐, 가성비와 미국의 영향력을 유지하는 거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미국과 중국 대 소련, 이게 가성비가 과연 좋을 것인가? 결국에는 또다시 분쟁을 일으키는 것이고 갈등을 또 새롭게 만드는 것이고, 결국은 가성비가 또 수치타산이 안 맞는다고 본 거예요. 헨리 키신저가 똑똑한 거지 사실은. 중국과 소련의 힘이 너무 우리 미국보다 막강해지고 그런 건 당연히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예 소련을 한 국가를 매달아 놓고 중국이랑 같이 미국이 조진다? 이건 안 된다. 미국, 중국, 소련이 전 세계의 초패권 국가 초강대국 반열에서 이 세 국가가 나란히 있게끔 해주면서 중국과 소련이 미국의 말을 잘 듣게 해야 된다.
1969년, 1970년 그때의 중국은 UN 가입이 안 되어 있는 나라였습니다. UN 가입 왜 안 되어 있었어요? 왜 안 되어 있었어? 원 차이나 원 패밀리요. 하나의 중국. 대만이 중국에 가입되어 있으면 우리 그 대륙 중국은 가입 안 한다. 대륙 중국이 가입하면 우리 대만은 가입 안 한다. UN. 하나의 중국 원칙 때문에 수많은 사방 세계, 특히 미국 같은 나라들 대만이랑 수교하고 중국이랑 쌩까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이 계속 유지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만을 옛날에 뭐라고 했냐면은 자유중국이라고 그랬어. 대만을 자유중국이라고 하고 중국을 중공이라고 그래. 중공. 저 공산당 애들이 국가도 아닌 것들이 지금 불법으로 대륙을 점거하고 있다 뭐 이렇게 불렀다고 우리나라에서도. 아무튼 간에 자 그런 상황이었어. 여기서 이제 자 여기서 중요한 거야. 대우받지 못하고 외교 무대에서 지금 애매한 입장이었던 중국. 근데 그 중국이 소련이랑 또 관계가 안 좋아졌어요. 여기서 중국을 조금 살살 조금 좀 위신 좀 세워주고 조금 면 좀 세워주면은 소련이 이건 아닌데 중국이 우리 소련보다도 공산주의의 중심 국가, 우리 소련보다도 뭔가 미국이랑 좀 더 외교도 하고 막 이런 나라, 이렇게 되면은 조금 이거 아닌데 이 전 세계는 미국 올 소련이다. 소련도 이런 게 있는 거야. 아무리 같은 공산주의 국가더라도 중국이랑 사이가 안 좋았지만 전 세계가 미국 아니면 소련 이런 시대로 가야지 미국 아니면 중국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건 절대로 안 된다. 그러니까 소련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헨리 키신저는 그거를 잘 노린 겁니다. 중국을 먼저 치켜 세워주고 만나고 외교를 함으로써 소련을 움직이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헨리 키신저 머리에. 그래서 헨리 키신저가 뭐라고 했느냐? 미국과 중국과 소련이 전 세계의 초강대국 반열에 나란히 있으면서 밸런스 오브 파워, 세력 균형, 미국과 소련과 중국의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 것이다. 물론 당연히 미국이 조금 더 세야 되고 항상 미국의 전 세계적인 외교력, 영향력은 당연히 쟤네보다 커야 되지만 세력의 균형이 생기게끔 좀 짝짝꿍이 되게끔 설계를 하자. 그 얘기를 한 거야. 헨리 키신저는 공산권 국가와 관련해가지고 미국이 특히나 너무 많이 개입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아주 대표적으로 어디예요? 베트남이야. 비엔남. 베트남 아닙니까? 베트남. 이 베트남에 너무 많이 개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산권 국가들 때문에 자꾸 개입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대한민국에도 왜 자꾸 개입을 했어요? 위에 북한이 있고 그 위엔 중국이 있기 때문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자꾸 개입을 하게 되는 거 아니야? 남베트남도.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 소련과 중국이랑 미국이 친해져야 가성비가 좋아진다. 자, 이렇게 정리하면 이거죠. 공산권 국가들, 그 공산권 국가들과 붙어있는 자유주의 국가들, 자본주의 국가들, 미국의 동맹국들, 이 국가들에게 돈을 자꾸 쓰게 되는 거야, 미국이. 근데 얘네한테 돈을 덜 쓰고 싶다 이 말이야. 돈 덜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공산권 국가들이 공산권 국가한테 압박을 가하게 해야겠죠. 공산주의 국가들이 다른 공산주의 국가를 압박하게 만드는. 그러려면 뭐야? 소련, 중국이랑 친해지는 거야. 저런 상황을 만들려면 소련과 중국이랑 미국이 친해지는 게 좋다. 아주 단순한 거죠. 이 아주 단순한 거를 갖다가 헨리 키신저가 얘기를 했다 이 말이야. 이런 얘기하면 어디 빨개 이 새끼들하고 그 종북좌파 새끼 손을 맞잡냐. 죽어도 그거는 보수로서 우리 자유민주주의 딱 수호하고 이제 국가 딱 미래 이제 100년 되게 가려면 절대로 안 된다. 무조건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심정은 이해가 가지만 너무 그러면 안 된다. 자, 근데 헨리 키신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닉슨 정부의 다른 외교 당국자들과 국방부 항상 국방부가 문제인데요. 간다요가 케네디 편에서 올렸지만 항상 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국방부 쪽 그리고 여당 쪽 그리고 외교관 여기가 사이가 더러워요. 이게 쿵짝이도 안 맞을 때가 많아. 이게 얘네는 이제 여당에서 또 뭐 비서실장이나 막 그런 애들 뽑아가잖아. 막 대통령실에서 내년에 총선이 있어서 절대로 그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대한민국의 국방을 위해서 그걸 포기하라는 말이냐. 그러면 막 총선 지면 끝이지. 개 같은 소리가 군대에서 처박혀 있던 새끼가 세상 물정 모르나 막 이러면서 싸워마. 미국도 그 외교부 쪽에서는 니네 둘 다 개소리 하지 마라. 국제정치에선 또 이런 거다 이러면서 졸라게 싸워 셋이마. 이거 답답되니까 마. 아무튼간에 헨리 키신저도 이제 외교 당국자가 됐지만 갈등이 있었어요. 생각이 다른 거야. 닉슨 정부는 초기에 어떤 생각을 했느냐. 중국이랑 친해지는 건 오케이. 그 다음이 문제죠. 소련을 압박. 소련을 압박. 이게 가성비가 좀 떨어지는데 이게 헨리 키신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아니죠. 소련이랑도 화해 모드 하고 얘네 둘을 이제 가지고 놀면서 좀 이제 그런 거잖아. 헨리 키신저는 좋다 이거예요. 일단 헨리 키신저 본인의 목소리를 낼 수 없었던 상황이었대 그때는. 오케이. 일단 중국이랑 화해 모드 하고 소련을 압박하는 거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헨리 키신저가 비밀리에 베이징을 방문합니다. 언제? 1971년 7월. 타이밍 좋았어요. 몇 년 뒤면 죽어. 몇 년 더 지체됐으면은 이 사람 거의 반송장일 때 갔어. 대화 됩니까 그러면? 그래도 좀 말도 하고 좀 걸어 댕길 수 있을 때 만난 거예요. 71년이면 좀 있으면 죽어 이 사람. 어찌됐든 헨리 키신저가 비밀리에 베이징을 방문했어요. 그리고 몇 달 뒤에 닉슨 대통령과 마오쩌둥이 정상회담을 하자라는 결정을 만들어 정상회담을 쇼부를 쳤어요. 근데 이거를 이 정상회담 쇼부가 나가지고 닉슨 대통령이 TV 연설을 발표를 합니다. TV에
TV에서 연설을 해. 전 국민들을 상대로 닉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 몇 달 뒤에 마오쩌둥 만나러 가. 그러자마자 우리부터 만나는 거 어때? 그 TV 연설하고 그 다음날 바로 연락이 왔대요. 소련에서. 걔네 만나기 전에 일단 우리부터 만나보는 거 어때? 일단 뭐 대화 좀 될 것 같은데? 이랬다는 거야. 소련이 당황을 한 거야, 당시에. 당시 소련이랑 중국이 국경 분쟁을 하고 있었는데 미국이 중국을 만난다? 그 소련 입장에서는 속이 훤히 보이는 거야. 이거 좀 됐다. 미국 얘네가 중국이랑 만나가지고 중국이랑 친해진 다음에 우리 소련을 압박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소련이 이제 바로 다음날에 미국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중국이랑 만나기 전에 우리랑 먼저 정상회담을 하자. 지금 뭐예요 그러면은 미국이 러브콜을 받는 거야 지금. 지금 이런 상황을 만든 거예요. 누가 만들었어? 헨리 키신저가 만들었다 이 말이요. 적대적이었던 그 공산권 두 국가에게 러브콜을 받게 만드는 이런 상황을 만든 거예요 지금. 이 외교가 아주 똑똑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럼 미국 서이 근데 여기서 소련이 러브콜을 보냈는데 헨리 키신저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소련아, 우리도 너희 만나기를 원하고 있었어. 너희들의 연락 너무나 반갑다. 근데 우린 중국이랑 먼저 만나기로 했기 때문에 중국을 만난 다음에 너네를 만날 거야. 밀당을 잘해. 이렇게 얘기를 했대. 이거를 근데 헨리 키신저가 나중에 이제 나이 먹고 나중에 뭐 책을 쓰고 인터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헨리 키신저가 이때 왜 저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본인이 얘기를 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공산국가 두 국가, 소련이랑 중국이 미국이랑 친해지려고 경쟁을 하게 만들고 싶었다. 이렇게 이제 그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 헨리 키신저는. 이거를 계산해서 한 전략이었던 것이다. 자, 근데 아까 뭐라고 했어요? 아까 처음에 닉슨 정부는 헨리 키신저와 생각이 달랐다고 했습니다. 헨리 키신저는 미국과 중국과 소련의 밸런스가 좀 세력 균형이 맞게끔 그냥 가자. 근데 닉슨 정부는 개소리하지 마라. 중국이랑 친해져서 소련을 압박한다. 이거였잖아요. 근데 헨리 키신저는 다시 한번 미국, 소련, 중국 셋 다 어느 정도 화해 모드로 가야 된다. 그리고 이 미국과 중국, 소련은 셋이서 서로 자극하지 않으면서 그리고 그동안 중국이랑 국가가 짜져 있지 않았느냐. 소련이랑 사이도 더러워진 한국에 중국이랑 국가를 전 세계 중앙 외교 무대에 들어오게 하면은 중국도 입이 찢어져서 좋아할 것이다. 대만 때문에 외교 무대에서 서방 국가들에게 짜져있던 중국인데 이번에 유엔에도 가입하게 하고 중앙 이제 외교 무대에도 계속해서 이제 진입하게 되면 우리 미국이 도와주면은 입이 찢어져서 좋아서 환장할 거다 중국도. 그리고 소련은 자연스레 중국 때문에 난처해질 것이다. 대만이 이때 버려지죠. 유엔에서도 탈퇴되고요. 그리고 미국도 대만과 수교를 끊고요. 일본도 미국을 따라서 수교를 끊습니다. 요때 이제 대만이 팽당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미국의 해구산을 100% 안 믿는다는 거야. 그래서 이 헨리 키신저의 말을 다시 한번 숙지하고 우리 닉슨 아재가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이거 입 찢어진 거 봐 지금. 쩌둥짱 만나가지고 우리 닉슨 아재 맞아 헨리 키신저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이제 그렇게 이제 또 바뀌어요 또 이게. 자,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소련과 중국이 관계가 더 악화되는 거를 미국이 막아줍니다. 그리고 소련이랑 중국은 미국이 원하는 대로 다른 공산주의 국가들이 나대는 거를 압박합니다. 이거 진짜 미국이 손해본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윈윈윈이야 윈윈윈. 진짜 이거 윈 안 한 게 없어 지금 미중소가. 그래서 실제로 소련이랑 중국이 미국이 월남전에서 철수할 때 소련 중국이 도와줍니다. 여기 다 있었던 거예요. 그냥 빠져나온 게 아니야 사실은. 월남전이 뭐예요? 1955년부터 남베트남을 미국이 지원해주고 북베트남은 중국과 소련이 지원했던 그게 월남전의 시작이야. 베트남 전쟁에. 1955년부터 이제 대리전쟁처럼 이제 시작이 된 거죠. 미국이 직접적으로 참전한 거는 1964년이에요. 근데 어떤 밀덕은 또 64년부터 이제 베트남 전쟁인 줄 아는 분들도 간혹 계시는데 55년부터입니다. 베트남 전쟁은. 미국은 직접적으로 64년부터 참전을 했어요. 물론 그리고 또 하나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 밀덕분들한테 몇몇 밀덕분들한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미 55년부터 미국이 지원을 했다. 여기에서부터 일단 미국이 개입한 것이다. 64년부터 미국이 개입했다라고 얘기하면 조금 애매하다. 좀 말씀드립니다.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밀리터리 덕후분들이 안 친해요 저랑. 나는 그들과 친해지고 대탕트 화해 모드를 청하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그들이 나랑 친해지기를 원치를 않아. 너무나 나도 마음이 찢어지게 아파요. 우리 밀덕분들 진짜 언젠가 우리 손잡을 수 있을까요? 아무튼 간에 베트남 전쟁에 미국이 직접적으로 참전한 게 1964년이에요. 근데 돈을 펑펑 싸가지고 내는 건 1955년부터다 이 말이야. 근데 아무 이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 진짜. 아무런 이득이 없어 진짜. 환장한 폭격은 폭격대로 쳐 하는데도
항복도 안 하고 베트콩들 땅굴에 숨어가지고 뭐야 어디서 쏙쏙 나와가지고 총 기관총 존나 갈기고 또 튀어가지고 사라져 있고 막 환장하는 거야 막 그래서 발을 빼고는 싶은데 그럼 그냥 빼면 되는 거 아니냐. 전 세계 초패권 국가, 전 세계 수많은 동맹국들이 미국 얼굴만 쳐다보고 있는 그런 국가들이 얼마나 많고 미국만 믿고 있는 국가들도 얼마나 많은데 그 국가들 앞에서 우리 베트남 이제 싫어졌어 우리 뺄게 빠이 이것도 좀 모양 안 서거든요. 자연스럽게 스무스하게 빠져나올 명분이 필요한 거예요. 스무스하게 빠져나올 명분이 필요했던 거야.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설계하자. 그러면 소련과 중국이 북베트남 호치민이를 압박한다. 그래서 실제로 소련이랑 중국이 막 호치민한테 막 남베트남 욕심 부리지 말고 그냥 씨발 그냥 북베트남 하나로 뭐 인정하고 그냥 만족해. 뭘 자꾸 그 남베트남 먹으려고 난리를 쳐넣어도 이렇게 스무스하게 남북한 대치 상태가 현재까지 오는 대한민국 마냥 베트남도 북베트남 남베트남으로 갈라진 채로 스무스하게 끝내자. 실제로 그렇게 됐고 사실 실제로 북베트남이랑 남베트남으로 갈라진 채로만 그냥 딱 끝내자 이제 전쟁 그렇게 끝냈어. 물론 나중 가서 이제 호치민이 통수를 치죠. 미군이 쫙 빠지자마자 그냥 몇 년이 한 2년 지났나? 1, 2년 지나자마자 그냥 베트콩들 막 다 뿌려가지고 그냥 남베트남 막 내려가가지고 기습공격해가지고 그죠. 자 아무튼 간에 일단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간다요가 설명하는 시기가 1970년대 초예요. 일단 이때 미국이 뭐라고 있었느냐. 베트남 문제에서 발 빼자 작업 중이었어요. 그리고 중국과의 정상회담 그리고 소련과의 정상회담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요런 게 이제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아주 그 역사적인 순간 우리 닉슨 아재와쩌둥 아재가 만난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 미국은 대만에 주둔하던 미군을 최소화하겠다. 대만은 이제 환장하는 거죠. 솔직한 얘기로. 자 중국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미국과 중국은 둘 다 베트남 전쟁의 개입을 최소화한다.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 중국이 주장하던 하나의 중국 그 논리를 인정하겠다. 이 중국이 주장하는 하나의 원칙을 동의해줬다라는 건요. 유엔에서 대만 쳐내고 이제 중국 들어오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사실 달리 보면은 대만을 버린 거죠 사실. 그 다음에 이제 소련을 또 만나. 근데 여기서 별로 성과가 없어요. 큰 성과는 없고 군비 경쟁 그만하자. 그리고 베트남 전쟁 평화적으로 끝낼 수 있도록 우리 서로 동의하자. 최소한 소련이 베트남 전쟁에 더 이상 개입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아주 그 의미로운 게 있는 건 있어요. 실제로 어찌되었든 이렇게 소련도 만난 다음에 결국에는 사인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남베트남이랑 북베트남이랑 미국이 셋이 만나서 평화협정을 한 거예요. 사인을 한 겁니다. 1973년 1월이에요. 이 전쟁의 주체 베트남 전쟁의 주체 남베트남이랑 북베트남까지도 사인을 했으면 뭐 끝난 거죠 뭐. 물론 나중 가서 아까도 말했지만 호치민이 개통수를 까죠. 저 사인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제 주한미군 한국군들도 싹 다 빠지는데 빠지자마자 1975년 4월부터 호치민이 북베트남의 남쪽을 그냥 박살을 냅니다. 근데 이 양반이 설치기 전에 헨리 키신저가 너는 진짜 그 끔찍한 수많은 살상이 자행되고 있던 그 베트남 전쟁을 종식시킨 어떤 장본인은 너다. 미국의 국무장관 헨리 키신저. 그래서 노벨상위원회에서 노벨 평화상을 줘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미군 빠지고 나서 2년 뒤에 호치민이 통수치잖아. 개망신도 그런 개망신이 없었어요 진짜로. 그래서 헨리 키신저가 자기가 받은 노벨 평화상 반납한다고 노벨상 위원회에 이제 연락을 했는데 반납 안 된다고 가지고 있으랬대. 이제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자 어찌되었든 베트남 전쟁에서 군대를 뺀 거 요거는 이제 그냥 헨리 키신저의 여러 가지 설계 중 하나 조금밖에 안 되는 그런 거죠. 이제 시작인데 자 문제는 이게 뭐냐면은 주한미군을 철수하자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주한미군까지 빼자 그래요. 주한미군 철수는 헨리 키신저가 외교당국자가 되기 이전부터 미국 안에서 이미 있던 얘기긴 했습니다. 예컨대 김신조 아세요? 김신조 이분 이제 요새 한국에서 결혼하고 목사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박정희 암살 작전에 투입된 특수요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박정희 뭐가지 따라왔다. 그거로 유명한 분 아닙니까? 북한이 한창 1960년대 중후반부터 무력 도발 이런 게 많았어요. 1968년에 이 김신조 사건이 있고 막 그랬잖아요. 청와대 기습하려다가 잡혀 이 김신조 씨가 나머지는 다 총 맞아서 죽어요. 그리고 북한이 미국의 해군 선박 그냥 선박 아닙니다. 해군 선박도 납포를 해요. 1960년 되면은 지금 같은 분위기가 아니에요. 진짜 북한이 내일 쳐들어올 수도 있고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고 북한은 남한을 집어삼킬 욕심을 아직도 버리지 않은 상황이었고 막 그럴 때예요 진짜.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뭔 짓을 할지 모르는 그런 분위기가 우리나라에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북한이 전 세계 초패권 국가 초강대국이죠. 초강대국 미국의 해군 선박까지 납포를 했다 이 말이에요.
미국이 북한을 쳐들어가고 맞다이 가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거는 진짜로? 근데 당시 미국은 북한이랑 전혀 전쟁을 하거나 이를 키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좀 이런 느낌이에요. 야, 이거 베트남 전쟁 돈 너무 많이 든다 진짜로. 북한이 우리 해군 선박까지 납포했대. 야, 이거 괜히 또 이거 가지고 또 북한이랑 뭐 하고 막 그러면 이거 돈 개 많이 들어 이거 진짜로. 이거 스무스하게 그냥 넘어가야 돼 이거. 안 돼. 좀 요런 거였어요. 그래서 당시 미국은 겁이 나기 시작하는 거야. 뭐가? 이 사람이 거슬리는 거예요. 걱정되고. 이거 박정희 정부가 남한이 북한한테 너무 심하게 보복을 하면 뭐 김신주 사건이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남한 정부가 북한한테 너무 강력하게 대응하거나 보복을 하면은 이거 전쟁까지 갈 수도 있다. 그래서 박정희 정부한테 제발 좀 짜져 있어라. 제발 좀 아무 행동하지 말고 가만히 기다려라. 라는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미국이. 그래서 박정희 정부 때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만 믿고 있을 건 아니구나. 당연히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간다요가 얘기하는 거는 미국을 당연히 믿으면 안 되는구나. 반미를 하자 이게 아니라 외교라는 게 각 국가의 상황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말이 달라지고 스탠스가 달라지고 지들 멋대로 지들 국가부터 생각을 하다 보니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고 이러한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까지 계산을 해가지고 우리가 아주 지혜롭게 현명하게 잘 대처하고 대비를 해야 되는 거구나. 이거를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봐봐라 미국 믿을 새끼들 반미로 가야 된다. 미국의 식민지다. 지금 남한은 막 이런 애넬스러운 그 마인드를 제가 얘기하는 게 전혀 결코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립니다. 절대로 자기들 멋대로 또 괜히 해석해서 이상한 얘기 하지 마시고. 이런 상황에서 또 뭐가 있었어요 지금. 이런 게 이미 헨리 키신저가 외교당국자가 되기 전부터도 박정희 정부한테 미국은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나대지 마라 가만히 있어라 너네 원조 끊기고 싶냐 막 이러고 있는데 헨리 키신저와 닉슨 정부가 이제 들어선 거예요. 얘네 뭐 한다 그랬어? 군비 경쟁 축소하고 군비 축소하고 가성비로 가야 된다 이 말. 가성비 얼굴에 써있어 가성비라고 지금. 하필 여기가 이제 외교당국자가 된 거야. 여기서 이제 주한미군을 철수해야 된다가 결정됩니다. 2개 사단이 있어요 주한미군이. 2개 사단이 있는데 일단 2개 사단을 일단 우리가 철수하자. 근데 그 이전에 1970년 3월에 주한미군 2개 사단 중에 1개 사단이 우선적으로 철수하기로 결정이 됩니다. 결정이 돼요. 철수한 게 아니라 이거를 한국 정부에 통보합니다. 통보를 해요. 이거 연애할 때도 하면 안 되는 거죠. 박정희 정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니네 만약에 주한미군 빼면 우리 대한민국도 베트남에 있는 한국 군대 다 철수할 거다. 일단 딜을 걸어봐요. 베트남에 있는 한국 군대 다 뺀다? 이게 근데 박정희 정부가 요 지금 쇼부를 치려고 한국 군대를 베트남에서 빼는 거로 딜을 걸었잖아요. 이게 꽤 괜찮은 딜이었긴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공식적으로 이제 전부 다 철수한 건 1973년이지만 베트남에서 이미 그 이전부터 조금씩 빼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것도 참 야가 빠진 게 뭐냐면은 조금씩 빼면서 중요한 위치를 한국 군대한테 위임을 하면서 빼고 있었어. 인수인계하면서. 그래서 박정희 정부가 저 타이밍에 한국 군대 한 방에 우리도 다 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꽤 괜찮은 딜이었다. 근데 그 딜이 씨알도 안 먹힙니다. 박정희 정부가 베트남에서 싹 다 빼? 그랬더니 이제 미국이 한 개 사단만 철수한다고 했는데 한 방에 싹 다 빼줘 한번?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방에 다 빼줘? 그러니까 이제 입을 샷다를 내려. 그래서 박정희 정부가 아무 말 못해. 가만히 있어. 그래서 그래서 끝나요 이게. 쇼부가 안 나. 근데 진짜 다행인 게 뭐냐면 미국이 주한미군을 철수를 1개 사단을 했는데 그게 좀 얼마 안 가서 또 생각이 달라집니다. 주한미군을 다 철수시키면 안 된다 이거. 생각이 바뀌어요. 다행이라고 봐야 될까요? 이 뭐가 있었냐면은 자꾸 이제 미국이랑 일본이 엮여있을 때 이걸 분명히 이제 우리가 인지할 필요가 있어요. 처음에 미국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여기서 싹 다 빼. 그리고 얘네보다 훨씬 잘 살고 선진국이 있잖아 지금 옆에 일본. 그리고 일본이 선진국이냐 아니냐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일본은 우리 미국의 말을 전적으로 듣는다. 일본은 우리 미국이 하는 말에 토를 안 단다. 한국 쟤는 토를 너무 자주 달아. 정말 우리가 신뢰하고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저 일본이라는 선진국이 주한미군의 역할을 어느 정도 대신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요런 거죠. 일본의 군사력이 강화가 다시 된다면은 주한미군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영향력과 이런 거로 중국을 견제하고 소련을 견제하고 북한을 견제하고 요런 게 이제 될 거라고 본 거예요. 근데 내가 뭐라 그랬어? 요거를 구상한 다음에 주한미군을 다 철수하려고 했던 건데 빠꾸했다 그랬잖아요. 미국이 깨달은 거야. 일본이란 국가가 군사력이 다시 강화되고 재무장을 한다는 건 이게 되게 비현실적이었던 거구나. 저 이제 이걸 깨달아 나중 가서. 일본이 재무장을 하면 일단 첫 번째 중국이 오지게 반대합니다. 만났어. 근데
갑자기 얘네가 재무장하는 거 미국이 허락해서 재무장을 허락해. 씨발 우리 뭐하러 만났어? 이건 아니다. 중국이랑 지금 어떻게 친해졌는데 지금 또 괜히 또 여기서 일본 때문에 사이 더러워진다. 요거는 좀 일단 아니다. 이거 초치는 거다 이거는. 자, 두 번째, 한국도 원치 않는다. 다 원치 않는다. 일본 빼고 주변 국가가 다 원치 않아. 그리고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일본 국민이 원치 않는다. 일본 국민들은 원자폭탄을 2방 맞았다는 그 트라우마에서 아직 다 헤어나오지 않았던 시대예요. 저 1970년대 초반이.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일본 국민들은 스스로 재무장을 지금도 원치 않는 사람 많습니다. 일본 사람들. 요런 것들도 미국이 감안하지 못했던 거죠. 당시만 해도 정보가 다 알겠니? 이 양반도 인터넷 없던 시절 사람이라서 책 말고는 정보가 없어. 아무튼 그런 게 있었다. 그래서 이제 이 현실을 깨달은 거야. 헨리 키신저도. 일본의 재무장으로는 동북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유지할 수 없다. 이건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거지. 미국의 영향을 전락에 받는 일본이 개세져서 일본이 동북아에서 영향력을 끼친다? 어제 요거를 이제 갈라고 내리갈굼이지 내리갈굼. 저 요런 거를 계산했던 건데 이게 현실적으로 아니구나. 한계사단은 철수를 하긴 했는데 한계사단은 그대로 두고 무산됩니다. 헨리 키신저가 주한미군 철수는 신중해야 한다. 그리고 헨리 키신저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이 양반하고 연관이 많아. 누구야? DJ죠 DJ. 김대중 대통령. DJ야 DJ. 이게 뭐냐면은 납치됐다가 이제 살아 돌아와가지고 이제 전화하고 있는 거야 이 양반. 박정희 정부가 DJ를 납치해서 바다에 빠뜨려서 공구리 다리나 이제 몸에다가 공구리 바른 다음에 바다에 빠뜨려서 죽일라 그랬어. 근데 미국의 CIA가 압박을 해서 DJ가 풀려나거든요. DJ를 미국 CIA까지 동원해가지고 왜 풀어줬느냐? 이 미국이 왜 DJ를 풀어주려고 난리를 쳤느냐? 이제 그거에 대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가 뭐냐면은 말을 안 들어요. 박정희라는 인물이 말을 안 들어. 이거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98년도 99년도의 일입니다. 2000년대 초에도 마찬가지예요. 한창 대한민국에서 DJ가 당선되고 나서 김대중 정부 때 반미주의가 어마무시했어요. 근데 DJ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국민들을 향해서 반미주의는 한국에 이득이 없다 라고 대놓고 얘기한 사람이야 이 양반은. 미국 입장에서 이 미국 말을 안 듣는 박정희라는 독재 정부가 무너진 다음에 그 다음에 DJ라는 사람이 정권을 잡는 게 나쁜 게 아닌 거예요. 이 양반이 왜 살아있었어? 레이건 아니야 레이건. 왜 만났냐고 둘이. 미국이 왜 만나주기까지 하고. 미국 말을 그렇게 잘 들었어요 전두환이. 그랬다니까.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시 유력 대권 후보였던 DJ를 함부로 죽일 필요가 없고 전략적으로 살려둘 이유가 있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나중 가서 DJ가 헨리 키신저랑 주고받았던 편지가 공개가 됐는데 헨리 키신저가 DJ를 살려주는 거에 뭘 했나봐 이 양반이. 그래서 DJ가 헨리 키신저한테 뭐 고맙다 뭐 이런 표현을 했대요. 자, 그리고 둘째로 미국은 당시 북한이랑 남한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지금 베트남도 피곤한데 박정희 정부가 또 괜히 그냥 북한하고 트러블 졸라게 생겨가지고 지금 또 뭐 북진을 하겠다 그냥 뭐 이래버린다? 절대 안 된다 이거. 우리 미국도 개입해야 된다. 주한미군도 개입해야 된다. 괜히 또 피곤한 일이 생긴다. 당시 그래서 미국이 남북한의 관계가 개선되길 원했어요. 자꾸 이제 김대중 노무현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10년 동안 했던 햇볕 정책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욕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걸 미국도 찬성했던 겁니다 사실. 이거 좀 알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10년 동안 햇볕 정책을 했을 때 결과적으로는 대차게 말아먹은 게 맞는데 미국도 그거를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남한과 북한이 계속해서 관계가 안 좋으면은 미국이 쓰잘데기 없이 군비를 계속해서 쓸 수밖에 없다. 이런 게 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웬만하면 남북한의 관계가 지금보다는 좀 나아질 필요가 있다라고 봤던 게 있는 거죠. 물론 이제 그때 햇볕 정책하고 끝났어 이제. 이제는 별로 뭐 이제 의미가 없어요. 이제 그거는 옛날엔 그랬다 이 말이요. 아무튼간에 남북한의 긴장 완화를 원했어요. 1970년대부터 미국이 남북한 긴장 완화를 원했어. 통일까지는 아니더라도 요거를 원했어요. 근데 DJ가 당시에 박정희 정부에 대항하던 유력한 대권 후보였었잖아요. 이때 이 양반이 뭘 자꾸 얘기하냐면은 남북한 평화 통일 요거야. DJ가 남북한 평화 통일 가야 된다. 이 얘기를 계속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DJ라는 사람을 제거한다라는 것 자체가 좀 별로였던 거야. 그리고 DJ가 저렇게 얘기하던 사람인데 제거를 하면 북한이 또 김대중 선생을 암살한 이 박정희 정부 이 새끼들 하면서 또 도발하고 트집 잡아가지고 또 연병하고 막 그럴지 모르잖아요. 웬만하면 북한 자극하지 마라 이거요. 여기까지 들으면 어떠세요? 이 헨리 키신저라는 인물이 여기까지 들으면 어떤 인물로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굉장히 실리적이고 굉장히 현실적이고 똑똑한 사람이고 그죠? 근데 헨리 키신저가 그런 사람으로 평가받는 것도 맞긴 맞지만 너무나 미국
미국의 국가이익. 헨리 키신저는 미국의 국가이익 때문에 다른 나라의 쿠데타를 일부러 일으키게 했던 인물입니다. 칠레 쿠데타. 여기 이제 얇게 있는 국가죠. 그죠? 아르헨티나 옆에 있고 페루 아래에. 좋습니다. 자, 칠레 쿠데타. 이거 뭔 소리냐? 1970년 아옌데야. 아옌데라는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이 돼요. 근데 이 양반이 어떤 사람이냐? 친사회주의, 친쿠바 성향이었습니다. 사실 친사회주의는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중요한 거죠. 친쿠바. 이 쿠바라는 국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여기 있어요. 지금 이 쿠바라는 국가가 왜? 저 쿠바가 뭐가 그렇게 뭐 난리야? 쿠바를 왜 그렇게 신경 써? 왜 친쿠바면 안 돼? 지금도 사실 뭐 그런 것 같긴 합니다만 옛날엔 더 심했죠. 이 북아메리카 대륙과 중남미 여기서 유일하게 친소련 국가가 쿠바였습니다. 그리고 이 친소련 국가가 하필이면 또 플로리다 코앞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쿠바에서 뭐를 쏴갈긴다. 워싱턴 DC나 뉴욕으로. 이게 미국의 앞마당에서 아주 미국의 정치, 국제정치 전략상, 안보 전략상 아주 골치 아픈, 아주 머리 아픈 나라였다 이 말이에요. 미국의 입장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의 전략이 뭐예요? 이 아메리카 대륙에는 최소한 절대 친소련 국가가 없어야 된다. 대부분이 친미 국가 아니면 반미까진 절대로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케네디 정부 때 이 쿠바 조질라고 난리쳤잖아 아마. 자세한 거는 예전에 올린 쿠바 미사일 편 풀버전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간에 칠레에서 아옌데 이 양반이 대통령이 당선이 됐어. 그러자마자 이제 이 양반이 헨리 키신저가 저 인간 취임 막아야 된다. 이 인간 취임 막아야 된다. 당선이 된 거지 바로 취임하는 게 아니잖아요. 당선되고 나서 몇 달 뒤에 취임하지 않습니까? 당선이 지금 됐는데 일단 취임을 막아야 된다. 취임되기 전에 조져야 된다. 그래서 미국의 CIA가 칠레의 군부들을 만나요. 그리고 칠레 군대의 쿠데타 이제 설계를 하기 시작하는데 너무 애국자야. 누가? 슈나이더 장군이에요. 칠레의 당시 군 총사령관이거든요. 이 양반이 너무 칠레를 사랑해. 그래서 미국의 CIA가 당시 설계하던 그 칠레 쿠데타를 방해할 주요 인물이야. 그래서 얘를 일단 납치를 하자. 일단은 슈나이더 장군부터 납치하자. 일단 설계를 한 거예요. 오케이, 좋다 이거예요. 그리고 칠레에서 쿠데타를 일으킬 정도의 급이 되는 칠레 군인들을 CIA가 계속해서 접촉을 합니다. 계속 접촉을 해요. 근데 접촉을 해가지고 야, 니네 슈나이더 납치할 수 있어 진짜로? 이런 거를 이제 대화를 해. 근데 나중 가니까 CIA가 견적을 보니까 처음에 CIA가 접촉했던 그 군인들 꼬라지를 보니까 좀 얘네 좀 안 될 것 같다. 얘네 못할 것 같다. 일을 좀 깔끔하게 좀 못할 것 같다 싶은 거예요. 쿠데타도 못할 것 같고. 그래서 쌩까 연락을 끊어 일단. 근데 진짜 일처리 거지같이 했어. 이 쌩깐 칠레 군인들이 쌩까 쓰면은 일단 올스탑이잖아요. 가만히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납치를 합니다. 슈나이더 장군을 시키지도 않았는데 연락도 끊겼는데 CIA랑 그러더니 죽여요. 갑자기 죽어. 그리고 슈나이더가 납치되더니 죽어요. 갑자기 일이 꼬인 거지. 그리고 나서 이제 야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슈나이더 장군이 갑자기 납치되고 죽으니까 칠레 사람들이 반미가 어마무시하게 많아집니다. 이렇게 돼요. 여론이 완전히 작살난 거야. 더 이상 뭐 미국이 지금 칠레에 함부로 개입해서 쿠데타를 일으킨다 해도 이게 여론이 막 이런데 지금 뭐 미국이 막 원하는 대로 일 처리가 되겠어요? 칠레에서? 아무튼 이제 꼬였어 일이. 근데 미국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실제 칠레에서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1973년에 갑자기 쿠데타가 일어나요. 이 양반 보이세요? 요 헨리 키신저가 만난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면 피노체트야. 피노체트.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생뚱맞게 이 피노체트가 쿠데타를 일으켜요. 칠레에서. 근데 이 양반이 실제로 미국이 그렇게 작살내고 싶었던 정권 아옌데를 무너뜨리긴 했습니다. 솔직히 굉장히 이제 독재주의자거든요. 이제 독재자 피노체트가. 이 사람을 미국이 공개적으로 까요. 저 비민주적인 쿠데타를 일으켰다. 저 피노체트는. 근데 뒤에서는 물질적 지원을 합니다. 이거 참 뭐죠? 이거 실제 뭐 이런 얘기가 많아요 지금. 근데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은 피노체트가 쿠데타를 일으킬 때까지는 헨리 키신저라든가 미국이 개입을 안 했는데 막상 쿠데타를 일으켜 놓고 보니 친미인 거야 피노체트가. 좀 전두환 느낌? 저 전두환 느낌이야 살짝. 피노체트가 막상 그 쿠데타 일으키고 나니까 미국 말을 잘 듣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이제 또 만나고 막 이제 막 이렇게 사부작 된 거지 이제. 이 사람이 피노체트가 정권을 잡고 이제 친미주의로 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국이 딱히 이제 별로 말을 안 하거든요. 겉으로는 비판을 했다 해도 잘 만나 막 악수도 하고 막 뒤에서 막 지원도 해주고 막. 이게 헨리 키신저의 머리와 구상으로 나왔을 가능성이 전락이 높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진짜
대박이 뭐냐면은 콘도르 작전 아세요? 콘도르 작전? 이게 뭐냐면은 독재가 유행이었어. 1970년대에 남미에서 우후죽순으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고 군사 독재 정권이 우후죽순으로 생겨요. 남미 전체가 거의 막 독재 정권이고 막 그랬어. 근데 얘네가 뭐야? 그러니까 콘도르 작전이 뭐냐면은 좀 요런 느낌이야. 그 남미 독재자 협회 좀 요런 느낌이에요. 일단 만나 얘네가 독재자 대네들끼리 만나서 얘네가 뭘 쇼부를 치냐면은 우리의 정권이 쭉 오랫동안 가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자. 뭘 협력하느냐? 방첩, 첩보. 우리한테 개기는 새끼를 잡아서 족치는 걸 협의하자. 예를 들어 우리 남미의 독재자들을 비판하는 거를 미국으로 도망가서 해. 유럽으로 도망가서 해. 막 영국 가서. 그럼 걔네들은 우리가 몰래 잡아 족치는 걸 서로 도와주자는 거예요. 요거지. 요게 이제 콘도르 작전입니다. 그리고 이걸 단체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거 실제로 이 콘도르 작전을 1970년대부터 해가지고 그 정권들한테 반대했던 사람 전 세계에서 최소 5에서 6만 명이 죽었을 것이다. 1970년대에. 요런 얘기가 있어요. 요런 얘기가. 저 콘도르 작전 때문에. 근데 이거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미국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콘도르 작전을 미국은 알고 있었는데도 가만히 있었다. 얘네가 독재든 아니든 간에 친소련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친미면 되는 거야. 미국 말만 잘 들으면 되는 거야.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면 되는 거야. 아무리 박정희 정부더라도 친미면 상관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전두환 정권이라도 친미면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고도 묵인했다. 이거 진짜 대박인 게 뭐냐면은 76년에 이거 사진 보이시죠? 1976년에 이게 뭔 사진이냐면은 워싱턴 DC가 어디예요? 미국의 수도 아닙니까?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 한복판에서 차량 폭파 방식으로 누군가가 암살당합니다. 누가 암살당하냐면은 칠레의 전 외교관이 미국에 망명을 와서 살고 있었대요. 그러면서 칠레 정권을 계속 욕했대. 그 칠레의 전 외교관을 미국인이 도왔대. 칠레의 전 외교관을 돕던 미국인이 죽은 겁니다. 차량 폭파 방식으로. 근데 이거를 사전에 미국 정부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키신저가 묵인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것도 그리고 언제 알려진 거냐면 2010년에 알려진 거야 이게. 이 사진의 장면, 이 내용이 헨리 키신저가 알고도 묵인하라고 했다라는 오더를 내렸다. 이거가 꽁꽁 숨겨져 있다가 2010년에 알려졌다 이 말이야. 이미 2010년 이전부터 남미 국가들도 과거사위원회, 우리나라도 과거사위원회가 있었죠. 민주화가 되고 남미 국가들도 과거사위원회 같은 게 많았어요. 여기서 증인으로 나와. 됐어. 늙었고 무슨 지팡이를 짚고 다니고 다 필요 없어. 나와. 이거를 계속 요구했어요. 헨리 키신저 너 증인으로 나와라. 죽어도 안 가. 죽을 때까지 진짜 죽었네. 근데 죽을 때까지 안 갔어요. 남미에 발도 디딘 적이 없어 이 사람이. 그래서 그 이후에 사실 지금 요 남미 국가들은 반미 국가가 많죠. 남미의 국민들이 반미주의자들도 많아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쟤네들 소련이랑 친하고 공산주의자 새끼들이라서 그럼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 가끔 있는데 전혀 그게 아닙니다. 그냥 미국이 그냥 자업자득? 자업자득이 있어. 반미가 안 생기는 게 좀 이상하지 않나. 업보야 좀 업보. 사실 이게 지금 초패권 국가가 유지되려면은 이런 비윤리적인 상상하지 못할 행동들도 막 해서 어떻게든 이제 좀 자기들의 초패권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요. 솔직히 간다요 생각해도 이 초패권 국가라는 국가가 그냥 유지되는 건 아니다. 이런 행동이 정당화될 수 없고 당연히 잘못된 행동이지만 또 이 초패권 국가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수단과 방법을 또 안 쓰는 것이 있다 이게. 자, 헨리 키신저가 최근에 죽었습니다. 이 사람이 현대사에서 특히 냉전 때 전 세계 초강대국 미국이라는 국가에서 엄청난 역할을 한 사람인 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았다. 이런 것들은 또 비판점으로 너무나 좀 답도 없다라는 거고. 그리고 헨리 키신저가 그럼 똑똑하기만 했고 모든 걸 잘 해냈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헨리 키신저 때문에 중국이 설치고 수 있는 거 아니냐 지금. 물론 이제 좀 50년 미래를 보고 막 그러는 거 좀 어려워요 사실. 어찌되었든 헨리 키신저 때문에 지금의 중국이 G2가 된 거 아니냐. 그렇지. 그건 결과론으로 또 볼 수도 있겠지만 어찌되었든 이런 비판도 있다. 그리고 남미의 수많은 반미주의가 퍼진 것도 헨리 키신저의 영향이 컸던 거 아니냐. 이런 좀 비판을 또 피해가기가 어려운 좀 그런 게 있어요. 자, 오늘 헨리 키신저 얘기를 했는데요. 끝으로 지금 이 시간에도 피도 눈물도 없이 오로지 자기 국가만을 위해서 행동하는 제2의 제3의 헨리 키신저가 너무나 많다. 전 세계에 너무나 많다. 이런 외교관들이, 외교 당국자들이 너무나 많다. 이거를 우리는 좀 알아야 되지 않나. 절대로 국제정치를 갬성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 큰일 난다. 자존심 부리면 안 된다. 인생 동반자 좋기 트라이뉴트리 간다요 후원자 강민경 왕가 부츠 vs 더 월드 은빛마술사
최현경, 시우필, 카노넨, 새벽인간, 이름 없음, 토마스키, XX129XX, 선에커, 잘매, 김은규, 우당탕탕 예패밀리, 마티아스리, 갱다, 정유지.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